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부산의 한 빌라에서 엄마와 10대 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수사 초기 경찰은 극단적 선택에 무게를 뒀는데요.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속속 타살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요 사건 소식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부산의 한 모녀가 숨진 채 발견이 됐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이제 극단적인 선택이다 그쪽에 초점을 뒀었는데 열흘이 지나고 반전 상황이 나타났거든요. 지금 타살의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사건을 제일 처음에 딱 들여다볼 때 이게 타살이냐 아니면 뭐 극단적인 선택이냐의 첫 번째 단추는 외부의 침입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겠죠. 네. 쉽게 말하면 외부에서 전혀 침입이 없는데 그 공간 내에서 사람들이 사망을 했다면 이거는 정말 선택해서는 안 되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제일 처음에 들여다봤는데 이게 사후에 조금 살펴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부검을 조금 했을 거잖아요. 네. 부검을 했는데 몸 안에서 어떤 특정 약물 성분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잠을 잤는 게 아니라 어떤 외부에서 특정 약물이 들어갔다는 게 첫 번째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안에서 이제 귀중품 같은 게 이제 없어지면 안 되는데 귀중품이 사라졌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게 사실상 가장 큰 문제는 그러한 어떤 그 휴대폰 같은 게 그 자녀가 쓰고 있던 휴대폰이 외부 침입이 없으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외부에서 발견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이게 그런 일이 발생 안 할 거잖아요. 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집에 있는 귀중품이 없어지고 딸이 쓰던 휴대폰이 바깥에서 발견되고 그리고 몸 안에 있는 약물 성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경찰의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타살 혐의로 수사를 전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물론 수사 중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내용은 저희들이 조금 더 살펴봐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을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 극단적 선택에 무게가 실렸던 건 이제 불법으로 침입한 흔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말씀을 네네. 해주셨습니다. 경찰은 지금 주변 인물들을 토대로 이제 조사에 들어갔는데 그렇다면 면식범일 가능성도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건가요? 이제 그 다음 단계 이게 외부에서 타살의 혐의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자연사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또 다른 특징이 있다 보면 네. 그 다음 단계에서는 그러면 여전히 풀리지 않는 첫 번째 수수께끼가 왜 그러면 외부의 침입 흔적이 전혀 없을까? 흔히 말해서 모르는 사람이 집에 들어갈 때는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문이 뜯어져 있다든가 창문이 열려 있다든가 침입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침입 흔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갈 때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 네. 들어가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그 피해자가 사망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문을 열어주면 앵커 아는 사람을 문을 열어주겠어요? 모르는 사람을 문을 열어주겠어요? 아는 사람. 그렇죠. 아는 사람을 문을 열어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면식범, 과거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저도 합리적으로 의심이 되는 것이고 네. 경찰도 그 부분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건 당시에 보면은 집안에 이제 사망한 모녀 외에도 어린 아들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엄마와 누나가 이제 쓰러져 있는 거를 보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그 어린 아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저도 제일 처음에 이 사건 봤을 때 그 모습을 첫 번째 받는 게 아들 이 어머니와 그 누나가 지금 사망했는 모습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충격이 굉장히 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경찰의 이야기와 그다음에 언론을 종합해 보면 이 아이 몸에도 그러한 어떤 약물 성분이 들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그런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갔었는데 아들만 지금 이제 그 살아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그 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심리 치료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분명히 과거 그러니까 트라우마에 대해서는 과거의 트라우마지만 미래에 있어서도 충분히 그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서 그리고 굉장히 깊이 치료가 필요한 거 아니냐, 심리 상담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가족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족의 죽음을 본 이 아들 현재 다른 가족과 또 생활을 하면서 경찰 피해자 보호 관리도 네. 받는 중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에 또
지인 능욕 범죄가 또 기승입니다. 보니까 지인의 얼굴 그리고 나체 사진을 합성을 해서 음란물을 제작하고 또 유포하는 범죄라고 하는데 이게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딥페이크 기술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이거 아직 뭐 제가 이 말을 하면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런 데 들어가실까 봐 제가 한편으로 너무 좀 조심스러운데 그냥 쉽게 말하면 제 얼굴을 굉장히 부적절한 영상의 주인공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그림판이라 그러죠. 그림판으로 이렇게 잘라서 그거를 다른 영상물에 붙이면 이게 차이가 나는데 이게 AI 기술, 딥러닝을 통해서 페이크 기술, 거짓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네. 정말 외부에서 보면 그 사람이 진짜 그런 부적절한 영상의 주인공인 듯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닌데 내가 그런 어떤 상업적 성인의 동영상에 내 얼굴이 나와 있으니 보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근데 정말 일반인들이 옛날에는 아 이거 정말 만들었는 거야. 이거 저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확인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아니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기술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생긴 굉장히 큰 부작용 중에 하나가 딥페이크, 지금 우리가 뭐 지인 능욕이라 그러고 이게 성폭력 처벌 특례법에 나와 있는데 이게 14조의 2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원래 그 법정명은 허위 영상물 유포라고 하고 허위 영상물 유포라는 게 사람의 얼굴, 사람의 신체 이런 촬영물과 영상물을 흔히 말해서 성적 욕망과 그다음에 성적 수치심이 일어날 수 있는 영상으로 변경을 시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네. 이거를 만약에 배포를 하거나 제3자에게 알리면 이 또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분명히 법으로 처벌되도록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것들이 네. 제가 물어봤거든요. 딥페이크 하는 사람한테. 네. 너 이거 왜 있니? 이래 물어보니까 장난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연예인의 그 모습을 다른 영상물에 붙여내는 게 그냥 자기들은 놀인 거야. 그리고 그걸 정말 잘 만들면 자기들끼리 막 박수치고 이거 잘 만들었지. 야 이거 똑같잖아. 라는 형태로 법의식이 죄의식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라서. 잘못된 거라고 인식을 못하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과 고등학생들과 일부 성인들이 이런 행동이 절대로 장난이 아니고 우리 형법상 제가 말씀드렸죠.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네. 수 있는 행위니까 반드시 이런 행동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꼭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충격적인 게 지금 실제로 텔레그램에 지인 능욕방이 여러 개가 개설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수천 명이 상위방에 들어가려고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선은 하위방, 상위방, N번방 때부터 이제 볼 수가 네. 있었던 거잖아요. 이 부분도 아까 자료를 준비하면서 또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사실 제가 트리플 A의 소신명이라 가지고 네. 이런 게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거고 이게 정보 제공이라는 생각을 저는 청사정책 한 20년 하면서 제일 고민했던 거거든요. 이런 이야기 하시면 분명히 이건 뭐지? 그럼 하위방이 뭐고 상위방은 뭐고 N번방은 뭐지라고 네. 찾아갈 수 있을 듯해서 그냥 러프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냥 미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지인 능욕인데 성재현 얼굴을 예를 들어 다른 사람 얼굴로 만드는 그냥 사진의 영상이 있는 게 일방적으로 사람들을 낚시하는 방이고 그 다음 단계에 올라가면 그게 동영상이 되는 것이고 그 동영상의 수준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에 올라가면 정말로 부적절한 동영상, 성인의 알 권리라고 외국에서 허용하고 있는 그 포르노그래피에 그 사람의 얼굴이 올라가 있는 단계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사람이 자기 감정을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내가 A라는 연예인을 좋아하면 그 연예인이 있는 방에 찾아가고 싶은 거죠. 그 연예인이 부적절한 영상에서 나와 있는 그것도 굉장히 수위가 높은 그런 어떤 영상물로 찾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이 사람들을 왜 반드시 잡아야 되는가 하면 이렇게 수위를 올리면 올릴수록 그 당사자는 피해자는 더더욱 힘든 거예요. 근데 이 부분들이 사실 옛날에 아동 청소년 그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으면 그 처벌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허위 영상물 촬영이기 때문에 네. 이걸 보는 사람이 처벌이 안 돼요. 그리고 이걸 소지해도 처벌이 안 되니까 네. 이 시장은 무한대의 시장으로 열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접적인 사람의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네. 그 얼굴이 바뀌는 순간 저는 심적으로 자기의 성적 결정의 자유가 침해됐다라고 생각해요. 네. 안 그렇겠어요. 그러면 이 영상물도 분명히 잘못된 영상이고 그 영상을 뿌리기 위해서 미끼를 만드는 광고를 하는 것도 처벌해야 될 뿐만 아니라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것을 시청하려고 했던 사람도 이거는 성인의 알 권리와 관계없는 거잖아요. 저는 처벌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 부분도 분명히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년 전에 말씀해 주셨죠. 딥페이크 처벌법이 이제 시행이 됐는데 범죄는 점점 지능화되고 있고 그 수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좀 보니까 발생 건수는 264건인데 검거 건수는 121건이거든요. 반에도 못 미치는데 이에 대한 범죄 대응 체계는 아직 미흡한 거잖아요. 어떤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첫 번째 그 아까 200여 건이라는 게 빙산이 이렇게 있으면 네. 그 빙산의 9분의 1, 그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숨어있는 범죄가 더 많아요. 이게 내 얼굴이 어떻게 딥페이크에서 그걸 바뀌어졌는지를 확인이 안 되는 거니까 사실 발견되는 건 제가 봤을 때 피해자가 신고했을 거예요. 네. 그 신고했는 건수에 그걸 찾아 들어가는 발견 건수, 처벌 건수가 100여 건 되는 거니까 사실 제가 한 4년, 5년 전에 미국의 다르파라고 사실 인터넷을 만든 회사고 미국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보안이 강한 그런 어떤 회사 중에 하나인데 제가 뭐 정말 이제 운이 좋게 또 이렇게 미국의 어떤 협조를 통해서 그런 어떤 다르파에 갔을 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밑에 있는 인터넷이 다크웹이잖아요. 네. 그 다크웹에서 이러한 어떤 아동에 대한 익스플로이테이션, 착취물이라든가 이런 딥페이크나 아니면 인신매매나 무기 거래하는 것을 디텍트,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번에도 검찰에서 그런 어떤 AI 기술을 통해서 이런 DNA, 흔히 말해서 사람의 어떤 영상이 나왔을 때 이게 문제가 있는 영상이냐, 영상이 아니냐 찾을 수 있는 기술을 AI를 통해서 만들어냈다고 하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어떤 찾아가는 기술을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야지 빙산의 10분의 1인 500건, 그중에서 반밖에 안 되는 100건 이렇게 처벌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한비자 같은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좋아하는 거는 이런 영상물은 발본 3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로부터 받은 아까 그랬잖아요. 이건 무한대의 소비가 가능한 거거든요. 시청자들은 아무런 죄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시청자들은 그런 방에 무조건 들어가더라도 그 영상을 만든 사람만 처벌하지 소비자가 존재하고 그 소비자가 금전적 이익을 공급자에게 주는 네.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계속해서 범죄는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범죄 수익까지 진짜 이렇게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밥숟가락 하나도 뺏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범죄 수익도 환수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조치가 경찰과 네. 검찰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적극적인 조치가 또 필요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발본 3건이 딱 되면 좋을 텐데 이게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발견하기가 우선 어렵고요. 해외 서버를 둔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수사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을 하면은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거 부다페스트 조약 한 5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제가 사실상 사이버 범죄에 관련된 회의를 한 10년 가까이 유엔에서 다니고 있는데 네. 사실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앵커에게도 한번 여쭤볼게요. 그런 어떤 아동 성착취물이나 아니면 지인 능력에 대한 영상이나 아니면 성폭행을 하는 것을 찍었는 영상이 내가 모르는 제3자에게 알려지는 거는 어떤 나라이든지 제가 봤을 때는 범죄는 맞잖아요. 그죠. 그걸 범죄라고 얘기 안 하는 나라는 없다고요. 그러면 저는 흔히 말해서 국제적인 연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안에서 어떤 성적 착취물이 만들어져서 그 성착취물이 우주 반대편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르헨티나에서 영상이 움직이고 있을 때 우리 영장, 대한민국의 영장이 아르헨티나에서 직접 집행될 수 있는 이러한 하나의 원월드 저스티스, 하나의 어떤 지구상의 정의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국제규범이 필요한 거예요. 그 국제규범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다페스트 조약인데 이 부다페스트 조약에 러시아와 중국이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나라들이 중국과 러시아인데 우리는 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없으면 그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못 받잖아요. 그래서 부다페스트 조약에 가입의 실익을 따진다고 저희들이 조금 그 가입이 늦어진 경향도 있지만 지금은 그게 하나의 원월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도 국제규범에 가입하는 모습을 보여야 네. 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금 가입 여부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저도 어제 경찰청하고 무슨 이리스가 회의를 했는데 네. 경찰청에서도 적극적인 어떤 생각뿐만 아니라 외교부 또 검찰에서도 같은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이 가입을 계기로 대한민국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이러한 사이버 범죄에 있어서 적어도 국제사범에
레졸루션이라 그러죠. 어떤 그 데클레이션 선언문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가입해서 목소리를 굉장히 좀 크게 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에서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을 스토킹을 하다가 살해한 김병찬의 항소심이 열렸고 그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35년을 구형을 했는데 2심에서는 40년을 구형을 했거든요. 이 내용도 짚어주시죠. 저는 제일 처음에 유경이 나왔다는 게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됐던 사건 중에 하나예요. 네.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자기의 생명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했던 피해자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던 국가의 책임, 또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여러 가지의 어떤 몹쓸 짓을 했던 김병찬에게 저는 적어도 무기가 선고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진역형이 굉장히 좀 낮게 선고되어서 그 피해 유족도 이야기했듯이 피해 유족은 사형을 요구했고 검찰은 무기를 구형했었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유기형에서 35년이라는 형이 나와서 저는 사정 변경이 없으면 2심도 여전히 35년에 머물러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떻게 보면 항소심이 좀 적극적으로 들여다봤는 것 같습니다. 유기형의 최고 상한이 30년이고 경합 가중하면 45년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30년이란 유기형 상한을 올라가고 45년에 바로 직전에 못 미치는 40년 정도 유경이 나왔는데 사실 유족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할 것이고 검찰의 입장에서는 무기가 선고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40년의 어떤 유기징역형을 만들었다는 선고를 했다는 점은 좀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으로 판단이 되고 이건 아마 검찰 내부에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 판단에 오인이 있으면 상고까지 할 수도 있으니까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찰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만약에 상고를 해서 조금 더 그 행위에 맞는 적절한 형종과 형량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상고 여부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진짜 스토킹 살인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잖아요. 신당동 스토킹 살인 사건도 그렇고 그와 관련해서 정부 쪽에서도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대책 마련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게 가장 시급하다 이렇게 보세요? 제가 아동학대 처벌 사건, 아동학대 사건을 볼 때마다 이야기해요. 우리가 시스템을 막 만들어요. 그런데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걸 지켜보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시민의 시선과 국가기관의 시각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제도가 잘 만들어져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형사정책을 만들어가는 우리 같은 사람은 기존에 있는 제도 안에서, 기존의 지금 현행 제도 안에서 오늘도 발생하고 있는 스토커를 우리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지 여기에 천착하지 않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겠다 그러면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여전히 공백은 발생하는 거거든요. 아까 장관께서도 나와서 말씀하시던데 시청자 여러분께 꼭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접근금지 명령 딱 내렸잖아요. 100m 접근금지. 그다음에 문자하지 마라는 게 나왔어요. 이게 흔히 말해서 우리가 긴급 응급조치잖아요. 앵커께 물어볼게요. 제가 스토커예요. 그럼 앵커가 야 100m 접근하지 마 이렇게 했어요. 그 법원이 그런 명령을 했는데 제가 앵커를 다시 만나러 갔어요. 그럼 이게 스토커 아닌가? 그러니까 뒤에 발생하는 게 이게 그냥 단순히 긴급 응급조치 위반이 아니라 뒤에 있는 행위가 똑같은 스토커 범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게 단순히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게 아니라 시각을 좀 바꾸어서 뒤에 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따라가는 거는 응급조치, 긴급 응급조치 위반이 아니라 또 하나의 스토커 범죄고 이 또 하나의 스토커 범죄가 발생했으니 앞에 있는 사건으로 영장 못 쳤을 거잖아요. 구속영장. 그러면 뒤에 이렇게 긴급 응급조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잠정조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토커라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피해자에게 구속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위해의 우려가 발생하니 뒤에 있는 긴급 응급조치라든가 잠정조치 위반을 단순히 조치 위반으로 보지 말고 별건으로 스토킹 범죄라고 인지하고 그걸 가지고 구속영장 좀 치면 저는 구속영장 발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구속이 굉장히 어려워요. 구속이 어렵잖아요. 근데 이 구속의 문턱을 좀 낮추고 뒤에 일단 구속하고 난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는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하고 난 다음에 30일 동안 그 수사하는 과정에 석방시켜 줄 수도 있어요. 그 조건이 첫 번째
보증금을 납입하고 네. 두 번째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전자장치 부착법에 그 보석을 할 때 우리가 전자팔찌예요. 팔찌라는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구속하지 않으면 세상이 그냥 풀려나와서 여전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구속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보증금 납입시키고 그리고 전자팔찌 채워서 세상에 내어보내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적절하게 분리될 수 있고 지금 네. 법무부에서 전자 위치 추적 장치 부착한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제도 내에서도 이 사람에게 전자장치 부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구속의 허들을 좀 낮추고 그다음 보증금을 납입시켜서 출석 담보하고 그 풀어줄 때 전자팔찌 채우고 이러면 현재 제도에서도 오늘 발생할 수 있는 스토커에 우리가 피해자와 가해자가 좀 적절하게 분리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네. 그런 방법도 같이 좀 그냥 법을 평면적으로 읽지 말고 법을 좀 깊이 읽고 어떻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까? 객관적인 3자가 아니라 1인칭 주인공에서 내가 이 피해자라면 내가 이 피해자가 내 주위에 있다면 네. 내가 어떻게 보호받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일까? 이렇게 국가기관이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가장 중요한 게 가해자와 피해자의 적극적인 분리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해자 위주의 인식의 변화 그리고 피해자 위주의 법 제도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